얼마 전 뉴욕 맨해튼 음대의 한 교수는 한국인들에게 예술 DNA가 없다는 망언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이 교수는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음악계는 물론 유수 언론까지 비판하고 나서면서 일이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 교수가 크게 오해를 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더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나라에서 한국인들은 매번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발레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대신 주차해주는 발레 파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용예술의 한 분야인 발레는 이탈리아어로 춤을 춘다는 뜻의 발라레에서 파생된 무용입니다. 발레는 13세기 중반 이탈리아 궁정연회에서 왕족과 귀족을 위한 사교춤으로 탄생했는데요. 그러다 러시아로 건너가면서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무대 예술로 발전하게 됩니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지젤 등이 전부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죠. 무용에 불모지였던 한국은 1945년 광복 이전 최승희와 조태권이라는 인물에 의해 발레를 접하게 됩니다. 광복 후 조선무용예술협회가 결성됐고 예술고등학교 및 대학에 무용과가 설립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발레라는 무용을 발가락 끝으로 서기 때문에 힘들겠다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발레는 무서운 운동입니다. 맨손으로 황소를 때려잡았다는 극진가라데 창시자 최배달은 제일 싸우기 힘든 격투기가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질문에 절대로 발레 댄서와는 싸우지 말라고 말했죠. 그럼 세계 최고 격투가들을 상대로 도장 깨기를 일상처럼 행했던 최배달은 왜 발레 댄서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지난 2002년 시사저널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운동을 조사한 결과 발레는 1위, 미식축구에 이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발레 동작 때문입니다. 발레의 기본이 되는 풀업 동작은 몸을 길게 쭉 뻗으며 무게중심을 높이는 효과를 냅니다. 이는 과거 발레가 태동했을 때 신과 가깝게 가기 위해 또 귀족들의 품위와 우아함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배우지 않은 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1분 동안 시도해보면 왜 에너지 소모가 많은지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발레에서는 보통 개구리 자세라고 하는 동작도 있습니다. 발레의 기본 중 기본으로 다리를 벌리고 앉는 자세죠. 발레의 시작은 개구리로 시작해 개구리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세인데 다리를 가장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다리 안쪽의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대부분의 운동이 바깥 근육을 쓰는 반면 개구리 자세는 다리 안쪽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발레는 근력뿐만 아니라 온몸의 모든 관절을 쓰기 때문에 발레 댄서들의 근력과 민첩성은 웬만한 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술 중의 예술입니다. 끔찍한 것을 보지 못하거나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잠시 이 사진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발 사진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못난발 사진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 사진은 합성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사진도 아닙니다. 5살 아이가 아무렇게나 찰흙으로 빚어야 만들어질 수 있을 법한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발레리나 강수진 씨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매니아를 제외하고 발레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강수진 씨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꽤 많은 발레 팬층이 형성됐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발레라는 분야로 가장 유명한 분은 강수진 씨죠. 그런데 몹쓸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끔찍하게 생긴 그녀의 발만큼이나 그녀의 발레 실력은 전 세계 최고로 인정받습니다. 세계에서 발레를 가장 사랑한다는 독일 정부는 그녀에게 캄머텐처린이라는 한국으로 치자면 중요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죠. 우연히 어린 나이에 모나코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왕립 발레학교에서 가장 실력이 부족한 소녀였는데요. 그러나 발레를 잘하고 싶었던 그녀는 매일 발이 꺾이는 고통을 이겨내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발가락 끝으로 꼿꼿이 서서 연기하는 발레의 특성상 시도 때도 없이 발가락 뼈가 부러지기 일쑤였고 진통제와 붕대 그리고 더 심할 때는 토슈즈의 살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소고기를 덧대서 연습하는 날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2년 동안 모든 학생이 잠든 시간을 발레에 매진한 결과 3주에 하나씩 지급되는 토슈즈는 하루에 3개씩 달아 없애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됩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1985년 아시아인 최초로 로장 국제 발레 콩쿠르 1위, 이듬해 세계 5대 발레단으로 꼽히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최초이자 최연소 아시아인으로 입단, 1997년 수석 발레리나로 승급, 1999년 한국인 최초로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부노아드 라당스에서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해 발레리나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예를 얻었습니다. 현재 은퇴해 한국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 감독으로 후배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뭐니뭐니 해도 서양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발레라는 분야의 고정관념을 깼다는 점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소유욕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에 무언가를 장식하거나 치장하는 장식품들이 태어났고,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전달해야겠다는 욕구가 생겨나자 무엇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위든 땅이든 가리지 않고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기분을 손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림이라는 예술로 승화됐습니다. 소위 고대 예술이 태어나게 되는데, 전자는 조각품이나 생활용구로, 후자는 바위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으로 분출됐습니다. 그런데 예술 DNA가 없다던 미국인 교수의 말과는 달리 한반도의 털을 잡은 조상들은 조각품과 그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소형 인물상, 그리고 울산 대곡리에서 발견된 반구대 바위 그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소형 인물상의 경우 무려 20만 년 전에 인간이 만든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의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장식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울산에서 발견된 반구대 바위 그림은 단일 바위 그림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수많은 동물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고대인들의 교과서라고도 불리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피에는 예술 DNA가 한 땀 한 땀 촘촘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비로소 현대시대에 접어들어 미국이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작 20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진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예술 DNA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 6월 10일 한국 예술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소식이 프랑스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한국의 발레리나 박세은을 에투알로 지명했다는 소식이었죠. 에투알은 한국어로 수성 무용수를 뜻하는데 프랑스어로 이는 별로 번역됩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박세은을 프리미에 당시에즈, 즉 여성 제1무용수 박세은을 에투알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수성 무용수가 됐다는 것은 사실 동양인들은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자리와 같습니다. 1669년에 설립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동양인이 에투알이 된 적은 없으니까요. 1669년에 설립한 이 발레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레단이자 러시아의 마린스키 발레단, 영국의 로열 발레단, 미국의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발레단으로 꼽히니까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정단원 150명은 5단계로 구분됩니다. 카드리우, 코리페, 쉬제, 프리미에 당시에즈, 에투알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 솔리스트나 제1무용수까지 진출하는 경우는 많지만, 수성 무용수가 된다는 것은 별 중에 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발레단의 얼굴인 만큼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프랑스의 얼굴로 절대로 뽑지 않는 것이죠. 박세은 발레리나는 강수진 발레리나를 모델로 삼아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오디션을 거쳐 한국 발레리나 최초로 준단원으로 입단했고 10년 만에 발레단 최고 자리까지 오르게 됐죠. 제일 무용수인 프리미에 당시에즈가 된 지 5년 만의 일이며 아시아 무용수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주역급인 프리미에까지는 승급 시험을 거쳐 뽑지만, 에투알은 예술감독과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명됩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프랑스인으로 수성 무용수를 뽑았지만, 프랑스인이 아닌 외국인이 수성 무용수가 되는 케이스도 희박하고, 동양인이 수성 무용수가 되는 케이스는 더욱 희박한데, 박세은 발레리나는 이 모든 편견과 차별을 실력 하나로 이겨낸 겁니다. 박세은을 에투알로 승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뒤폰 감독은 승급을 결정한 이후 항상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데다 테크닉과 예술성을 꼽았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예술과 DNA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인 중에는 오로지 예술만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 존재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불렸던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죠. 김연아 선수에게는 선수 생활 동안 평생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사다마오 선수였는데요.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 출신의 선수와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출신의 선수라는 점,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여자 피겨스케이터, 같은 키, 같은 체구, 빼어난 외모, 그리고 실력까지 비슷해 둘의 라이벌 관계는 언제나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많은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둘의 라이벌 관계는 김연아 선수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원래 김연아 선수는 아사다 마오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주니어 시절 처음으로 마오의 연습 장면을 본 후 열등감이 상당히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껏 꼭 도전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졌던 트리플 악셀이라는 기술을 마오가 연습 경기에서 너무도 쉽게 성공시키는 걸 보면서 상당한 좌절감을 맛봤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난 시기에 저런 괴물 같은 아이가 함께 태어났느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좌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오에 비해 점프 실력이나 난이도가 부족해 점수를 올릴 수 없다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수 있는 것에서 점수를 극대화하자고 다짐하고는 새벽, 밤, 낮 가리지 않고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꿈을 이뤄냈는데요. 시니어로 올라선 후 참가 모든 경기에서 3위 이내의 실력을 기록한 김연아 선수의 점수표를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PCS, 즉 예술 점수가 항상 가장 높다는 점이죠. 2007년 12월 그랑프리에서 김연아 선수의 채점표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점수에 모든 심판이 8점 이상, 심지어 어떤 심판은 8.25점을 주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고 선수들만 모인다는 그랑프리 파이널이지만 김연아를 제외한 그 어떤 선수도 8점을 받은 선수가 없어 그녀가 왜 세계 1위의 피겨스케이터인지가 명확히 드러났죠. 그녀의 선수 생활 동안 가장 많이 쏟아진 찬사 가운데 하나는 표현력이 대단하다는 점입니다. 매 시즌 달라지는 곡마다 김연아는 가면이라도 쓴 양 가장 어울리는 표정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연아는 손끝, 발끝의 각도가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아름다운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선수라면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적인 연기로 피겨스케이팅을 한 단계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는 김연아, 독일이 인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던 강수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레단이 수석 무용수로 지명한 박세은까지, 이래도 한국인에게는 예술 DNA가 없는 것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